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9쪽에 수록된 박용래 시인의 울타리 밖이라는 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와 마찬가지로 시의 표현과 형식이라는 내용을 배우기 위해 수록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미리 시를 읽어보시고 시에 사용된 언어가 지닌 특징이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 시가 그려낸 이미지가 어떤지를 스스로 열심히 생각해 보신 뒤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시를 읽고 시의 표현 방식이나 형식적인 면들을 찾아보세요. 멈춤! 네, 시를 한번 좀 살펴보셨나요? 시를 공부하기 전에 울타리 밖이라는 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밖, 박용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피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딱 시를 읽으면 떠오르는 느낌은 잔잔함, 평온함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읽어가는데 리듬감을 좀 느끼셨다면 그것도 잘 읽으신 거예요. 시는 노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눈으로 읽었을 때보다 소리를 내어 읽었을 때 시적 언어가 주는 맛이랄까요? 그런 게 더 잘 느껴지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거라면 한 번씩은 공부하시기 전 소리를 내어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 이 두 대상 이야기를 하며 시가 시작이 되고 있죠.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고향이라고 하면 막연한 그리움이나 따스함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푸근한 이미지를 깔아주며 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가도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들의 이미지, 마음 편안한 그런 이미지 말이죠.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 일단 뭐뭐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비유적으로 고향의 소녀를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비유 중에서도 여기서는 직유법을 사용한 건데요. 그렇다면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이제 마늘쪽을 보거나 했으면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마늘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마늘 있죠. 여기에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마늘쪽이에요. 요거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냥 포니테일, 길게 머리를 묶은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화려하고 예쁘게 꾸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평범하고도 친근한 이미지의 모습, 요걸 상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향 어디에 가도 있을 만한 좀 그냥 친근한, 푸근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고향의 소녀라고 했을 때 친근한 이미지 정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자면요.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개울물 같은 데 들어가서 신나게 막 물놀이를 할 때 아무것도 안 입고 훌렁훌렁 벗고 막 들어가는 그런 순수한 아이의 모습, 이런 것도 좀 떠오르죠? 순수한 모습 이런 걸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그냥 세트로 같이 그리자면 이렇게 뒷모습으로 그릴게요. 자세한 묘사는 생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소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향을 떠올리면요.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게 이 둘인 거예요. 친근한 이미지의 소녀, 소년.
그래서 이들같이 낯이 좀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막연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갔던 시골이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서 처음 가서 살짝 낯은 설더라도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푸근한 장면들이 펼쳐지니까 왠지 마음이 푹 놓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들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향의 소녀, 고향의 소년, 그리고 사랑스러운 들길 이런 것들이 묘사되면서 일련의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일련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가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늘쪽가치에 쓰여져 있는 그 가치와 여기서도 맥락은 비슷하게 조사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요. 요 가치라고 하는 표현이 놓인 위치 때문에 이 시가 시의 표현과 형식을 배우는 단원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언어는요. 아주 작은 변화로도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가치라는 말이 놓일 자연스러운 자리는 사실상 어떤 문맥으로 따지자면은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향의 소년과 같이 또는 과도 빠지고 그냥 고향의 소년같이라고 하면서 이 마늘쪽같이에서 띄어쓰기 없이 붙였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냥 붙여서 그냥 직유적인 표현으로 쓰였다라고 보는 게 해석상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붙지 않고 행을 바꾸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앞에 행에 걸리는데 뒤에 행 쪽으로 놓였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앞행에 붙을 게 뒤로 오게 되면서 뭔가 앞행과 뒤행 사이에 걸쳐지고 그래서 독특한 표현 효과나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행간, 행 사이에 걸쳐져 있다고 해서 행간 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간 걸침. 이 시를 볼 땐 요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서 이 행간 걸침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문제로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아셔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은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고 뭔가 틱틱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흐름상 자연스러운 위치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효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생각하자면 일단은 요 가치 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무엇처럼 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여기서도 마늘쪽같이 라고 하면 마늘쪽처럼 생겼다 라는 의미니까 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누구와 같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같이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요.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한여름에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처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이렇게 읽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행간걸침이 안 되었다. 원래 문법대로 행간걸침을 사용하지 않고 쓰여졌다라고 가정해보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하면서 와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대등하게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소녀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소녀와 그리고 누가 있냐면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처럼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행간 걸침이 안 됐으니까 고향의 소년처럼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소년처럼 모모한 들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들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관념으로 수식해주는 개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건 소녀와 들길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들길은 비유적 표현을 살려서 적어주자면 모모한 소년과 같은
들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들길의 경우는 원래 드러내려고 했던 원관념이 될 거고 이 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지금 직유적인 표현, 직유법이 사용이 됐으니까요. 어쨌거나 이 시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건 소녀와 들길 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처럼 나치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들길이 갖고 있는 특징은 나치서러도 사랑스러운 게 바로 들길이구나. 그런데 이 들길과 유사한 게 소년이잖아요.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소년. 고향에 아니면 시골에 뭔가 내가 아는 소년은 아니지만 막 덥다고 막 훌렁훌렁 벗고 물로 풍덩풍덩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이상해 막 이런 게 아니라 고향이라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익숙해. 낯선 소년이지만 그래도 뭔가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랑스러운 장면이야 라고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역시 나치서러도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아니죠. 왜냐하면 고향의 소녀와 하고 내용을 끊었고 그러면서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처럼 사랑스러운 들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소녀, 들길,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행간걸침을 안 했을 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간걸침을 안 하게 되면 고향의 소년과 같이 이렇게 쓰였어야 했는데 시인은 이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다음 행으로 보내버렸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히지 않고 틱 걸려요. 보통 뭐뭐 같이라고 해야 되는데 소년과 같이 나치 서러도 이런 식으로 읽히게 되니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처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독립해서 쓰일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소년과 같이 또는 소년같이 이런 것처럼 앞 단어에 붙여서 써야 하죠. 근데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뭔가 앞에 있는 표현과 완전히 나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킴으로써 앞에 있는 두 행을 독립시켜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즉 얘네를 한 세트로 꽁꽁 묶어준 거예요. 어떠어떠한 소녀와 어떠어떠한 소년. 그래서 이 소녀, 소년과 같이 이들처럼 나치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존재한다 라는 방식으로 꾸며주게 된 거죠. 즉 이거를 좀 풀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소녀가 있고요. 위에처럼 정리를 해볼게요. 소녀가 있고 소년이 있는데 이번에는 소녀와 소년이 같은 묶음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녀와 소년이 한 세트고요. 얘네들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들길과 비슷하다, 들길과 같다 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녀, 소년이 표현이 되고 들길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행간걸침을 했다라고 보면 소녀, 소년과 같은 들길이 있다 라고 하는 거라서 시에서 존재하는 대상은 들길, 요거 하나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들길이 원관념이라면 소녀와 소년이 통째로 보조관념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생깁니다. 행간 걸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소녀가 하나고 들길이 하나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대등하게 연결된 것처럼 소녀와 들길이 연결된 것처럼 했지만 소녀와 들길의 어떤 유사성보다는 좀 차이점으로 연결된 그런 느낌이었다면 행간걸침이 되게 되면서 소녀와 소년이 한 세트로 묶이고 들길이 하나로 묶이면서 이 두 개의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들길은 나치서러도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들길과 유사한 게 소녀와 소년이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나치서러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소녀도 나치서로도 사랑스럽고 소년도 나치서로도 사랑스럽고 들길도 나치서로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즉 소녀와 소년이 보조관념으로 쓰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울타리 밖이라는 어떤 공간을 떠올린다든지 할 때 소녀, 소년, 들길 모두 나치서로도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애정을 갖고 이 대상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걸 약간 떼놓고 보자면 여기만 조금 정리를 미리 해보자면 소녀, 소년, 들길 이 대상들은 모두 나치서로도 사랑스러운 존재. 나치서로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인 거고요. 화자가 애정을 갖고 사랑스럽다라고 했으니까 애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나치서로도 사랑스러운 존재들 요게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간걸침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냥 사랑스러운 대상은 들길에만 한정돼 있거나 또는 소년 정도 여기까지도 이제 보여지고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행간걸침을 사용하게 되니까 고향에 있는 소녀나 소년, 들길 모두 다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통하게끔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행간걸침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막연하게 도시 사람이어도 고향을 떠올리면 떠올려지는 어떤 친근한 소녀의 이미지나 순수한 소년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들은 사실은 내가 직접 본 사람이 아닌 한 내가 직접 가서 얼굴을 만났을 때 낯이 설고 처음 보는 얼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상상했던 푸근한 고향의 모습 또는 따뜻한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들길도 낯은 설지만 사랑스러운 느낌, 푸근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들길이 쫙 펼쳐지는 장면, 요걸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 소녀나 소년이나 들길 모든 것이 화자에게 사랑스럽게 다가오게끔 만들어주는 건 행간걸침 덕분이죠. 그래서 수능 특강 2023 수능 특강에는 이 행간걸침을 통한 효과 이것을 정리하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행간걸침을 통해 요 두 대상 소년과 소녀의 동질성을 강조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선지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렇겠죠. 행간걸침이 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녀와 소년이 한 세트로 묶이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행간걸침을 사용하게 되면서 소녀와 소년의 동질성 이건 뭐겠어요? 나치서로도 사랑스럽다 하는 게 동질성이겠죠?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동의하시죠? 행간걸침이 아니었다면 소녀는 소년이 아니라 그냥 들길과 대등한 시어로 존재할 뻔 했으니까요. 그런데 행간걸침을 함으로써 소녀와 소년이 하나로 묶이게 되었으니 나치서로도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갖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처럼 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과 함께, 뭐뭐와 함께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볼게요. 그런데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함께 이런 것처럼 두 대상을 대등하게 묶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 사용된 와나 과도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와, 과, 같이 지금 표시된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다 그냥 나열되는 느낌이에요. 소녀, 소년,
그리고 들길. 얘네가 대등하게 나열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라고 할 때 이 수식어는 들길에만 한정이 됩니다. 소녀나 소년에는 걸쳐지지 않고 들길만 묘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 전체를 사랑스럽게 보는 어떤 화자의 시선과는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 들길만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존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다 분리돼 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뭐뭐처럼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중에 행간걸침이라는 시적 요소로 설명하기에도 더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라고 본다면 이 단어를 그냥 쓰는 게 낫지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자연스럽진 않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해석된다고 해도 별로 문제로 다뤄질 만한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은 그렇게 문제로 다뤄질 만한 해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언으로 넘어갈게요.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피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요. 그 길에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 그 길에 라고 하는 표현 그 라고 했으니까 뭔가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미 말한 걸 지시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랑스러운 들길 요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화자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들길이요. 이렇게 연결 표현을 통해 시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과 연 사이의 연결을 긴밀하게 만들어주고도 있고요. 1년과 2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여기 옆에는 이렇게 지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유기적인 끈끈하게 연결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유기적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시상 전개의 효과가 있다 라고 적어둘게요. 그 사랑스러운 들길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피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뭐뭐하듯 지규적 표현들이 지금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표현은 참고해서 한 번만 적어둘게요. 사랑스러운 들길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뭐하듯 하는 식으로 좀 나열되듯이 쓰여져 있는 부분은 들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지금 나열되는 모습들 있죠. 아지랑이 비듯, 태양이 비듯 이런 표현들이요. 이런 것들은 다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자연 그 자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자연스러움이라고도 적어둘게요. 그냥 인간이 길이 좀 예뻤으면 좋겠다고 막 아지랑이를 만들어서 뽀약뽀약 피워낼 수도 없고 태양을 옮겨다가 그 태양빛을 길 위에 피울 수도 없죠. 무심한 듯 던진 표현, 태양이 피듯 이런 표현들 멋있지 않나요? 정말 마음에 드는 표현입니다. 태양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아침에서 정오가 되면서 태양이 서서히 가득하게 길 위에 채워지는 장면이 상상돼서 그냥 막 태양이 내리쬐다 하면 막 뜨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은 부정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태양이 점차 피어난다 라고 하면 푸근하게 채워지는 이미지가 연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제비도 평화롭게 날고 물도 길을 따라 돌돌돌 흐르고 있죠. 무엇 하나 인위적으로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들길은 아지랑이 피듯 태양이 피듯 나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천연히. 천연히. 딱 한 단어만 이렇게 3년에 독립된 연애 지금 딱 나와버리죠. 요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일 거예요. 꼭 약간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림이 약간 좀 비루하지만 네, 이렇게 뭔가 천연히라고 하는 표현에 강조점을 확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은 그래도 막 2행, 3행 정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단독 연을 구성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보통은 전체적인 시상, 시에 주된 생각들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상의 집약, 그래서 주제의식을 좀 강화하거나 잘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줘야겠죠. 주인공처럼 천연히라는 말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시상을 집약시키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려는 것, 직감적으로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일단은 천연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천연히라고 하는 말은 자연 그대로 꾸밈이 없는,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은 것, 이걸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한 행을 구사하고 있으면서도 천연하다라고 마무리 짓듯이 얘기하지 않고요. 천연히라고 얘기합니다. 천연히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수식, 꾸며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수식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는 뒤에 있는 말을 수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여기서는 뒤에 연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도 천연히라고 하는 말로 수식한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달린다 빠르게 라고 하면서 수식어를 뒤로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이연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연 내용을 살펴봤죠. 이연의 내용을 보면요. 1년에 그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그 길에는 뭐 아지랑이 피듯 뭐하듯 그렇게 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천연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천연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천연히라고 읽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꾸밈없이 아지랑이가 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연히가 자연스럽게 꾸밈없이 이거니까요. 자연스럽게 아지랑이가 피고 천연하게 태양이 피듯 천연하게 제비가 날듯 천연히 물이 흐르듯 그렇게 사랑스러운 들길 위에 그런 풍경들이 펼쳐진다 라고 해도 자연스럽지 않나요? 사랑스러운 들길에서 펼쳐진 모습들이 다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연히 제비가 날고 있어. 아주 자연스럽게 꾸민 것 같은 모습이 아니야. 태양이 피어나는 것도 천연히 피어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연히라는 말은 들길의 모습을 수식하면서 들길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움, 천연함 이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천연히라는 표현이 앞부분도 수식하게 되면서 이연을 수식하게 되면서 들길의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이연의 모습이잖아요. 이 들길의 모습이 굉장히 꾸밈없이 천연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다. 이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뒷내용도 수식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지도 한번 볼게요. 천연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드디어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시어가 등장했습니다. 보통 울타리라고 하면요, 나의 공간 주변에 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와 타인을 분리시키는 경계를 의미하죠. 이렇게 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울타리 바깥에는 나와 관계가 없는 타인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연의 첫 행을 보면요, 울타리 바깥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울타리 밖에 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신이 있는 공간인 울타리 안에도 당연히 예쁜 꽃과 풀을 심은 것인데, 심고 보니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예뻤기 때문에 나만 보고 즐기기엔 좀 아까운 느낌? 그런 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도 화초를 심으면서 그 나만 보기 아까운 꽃의 아름다움, 풀의 아름다움, 그래서 울타리 안에 마을 사람들은 울타리 바깥에도 화초를 심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요. 다른 이들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나누는 거죠. 그냥 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요, 한 마을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마을 전체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한 명이 해도 아름다운 일인데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한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마을일 것 같지 않나요? 꼭 꽃이 피어있지 않더라도 그런 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려나 나눔을 엄청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뻐기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선량해, 괜찮은 사람들이야, 남을 위해 꽃을 심고 풀을 심어주다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예쁜 걸 보면 기분 좋듯이 다른 사람들도 예쁜 걸 보면 기분이 좋을 테니까 그 행복이나 기쁨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너무나 좋게 해석해 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요거 때문이죠. 천연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화초를 심는 게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뻐길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으면 남도 좋으니까 남을 위해서도 해주는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좀 멋짐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연히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서로 어울려서 살고 나누고 배려하는 게 딱히 대단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천연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냥 당연한 듯 꾸미지 않은 따뜻한 마음으로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는 겁니다. 와, 뭔가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상상만으로도 이런 마을이 존재한다는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연히라는 표현은 마을의 모습이 아주 천연한 것임을,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조화나 순리를 따르는 곳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일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마을일까 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이런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 하는 거죠. 이런 마을은 배려나 타인을 위한 배려나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어울려서 사는 행복, 그런 것의 가치를 추구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좀 추가하자면 서로 어울려 사는 가치를 추구하는 곳,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본다면 화초가 심어진 울타리 밖에도 마을 사람들이 있는 울타리 안에도 아지랑이가 피고 태양이 피고 제비가 날고 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경계를 만들어서 울타리처럼 경계를 만들어서 구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쫙 다 펼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울타리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울타리로 다른 사람을 막 구분 짓고 우리하고는 별도의 삶을 사는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에 들길의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모습들, 즉 이 위에는 아름다운 아지랑이가 피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의 어떤 기운도 한가득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비도 날아가고 이상한 제비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길을 따라서 막 물이 엉뚱한 데로 흐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그냥 이 구비구비를 만들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울타리는 만들었지만 타인과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이런 공간. 여기가 바로 이 마을인 거죠. 그래서 자연과도 그리고 타인과도 다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는 곳. 그래서 이런 걸 추구하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막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굉장히 천연한 것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 누군가를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타인을 배려하고 따뜻한 삶을 사는 그 본성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깔려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자연스러운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적어 볼게요. 들길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 자체가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것 자체가 이 마을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경계를 이루지 않고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이곳만은 오래오래 잔광이 부십니다. 여기 마지막 연의 두 번째 행을 보면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이 사실 요 마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잔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해가 질 무렵에 햇빛이 굉장히 약하게 있는 거, 잔잔하게 있는 그런 햇빛의 잔광이라고 하는데요.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다는 건 다른 곳보다 늦게까지 해가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따사로운 햇빛이 더 오래오래 비춰준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마을만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것에 무슨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 라고 막 분석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실제로는 다른 지역의 해가 지는 시각이나 이 마을의 해 지는 시각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울타리 밖에도 천연히 화초를 심는 이 마을만이 지닌 따뜻한 아우라 같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따사로운 햇살도 더 오래 머무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체적인 진실과는 무관하게 시적인 진실, 이 차원에서 보자면 화자는 이 마을을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아끼고 있구나, 이 마을이 지닌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배려나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라고 본다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이 마을의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고 있구나. 화자가 굉장히 바람직한 곳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 이걸 보이는 게 이 마을인데 이 마을 자체를 너무나 막 후광 효과를 주듯이 너무나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마을과 같은 삶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화자의 바람도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이 반영된 거겠다. 왜냐면 이런 공간을 너무나 좋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희라고 하는 표현은 뒤에 있는 마을의 모습도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3년에 있는 천연희라는 표현은 사연의 내용도 수식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 역시 마을의 모습이 천연하다. 그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능 특강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고 문제화했었는데요. 그것도 참고해 볼게요. 3년에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천연희라고 하는 표현은 이연과 사연을 묶어내면서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수식하면서 결국은 이연과 사연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죠. 마을의 속성 자체가 이연에 묘사됐던 그래서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바로 연결하는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굉장히 자연 그 자체, 자연스러운 모습을 따르는 삶, 이 모습을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방금 봤던 부분과 유사한 표현이 마지막 행에 한 번 더 나오면서 마무리가 돼요.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라고 말이죠. 뼛속 깊이 이과적인 친구들의 경우는 특정 마을만 골라서 별이 많이 뜨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과적인 감수성이 가득한 저는 와, 이런 멋지구리한 표현을 쓰다니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뜻한 나눔과 배려가 가득해서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을.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그 마을은 그 자체만으로도 발광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가 저무는 어두운 밤조차도 작고 영롱한 별로 막 빛나서 어두움이 느껴지지 않는 밝고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곳일 것 같은 느낌. 아, 아름다워 하는 그런 발상으로 영화의 마지막 엔딩에서 막 반짝반짝한 별들이 한가득하면서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여기서도 시상을 마무리한 거죠. 화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울타리와 같은 경계를 그어버리고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울타리 바깥까지도 화초를 심으며 타인과 나누고 배려하는 요 마을과 같은 공간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한 마음이 시에 굉장히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도 결국 같은 거예요. 마을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 이것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태양이 피고 제비가 날고 물이 흐르는 게 누군가의 울타리를 경계로 해서 피어날 게 피어나지 않고 특정한 마을에만 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름다운 자연은 사람이 만들어 놓는 울타리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자연의 너그러움처럼 인간도 서로 어울리고 경계를 나누지 않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곳. 그래서 울타리 밖도 따뜻함. 그래서 낯이 서러도 늘 사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삶. 그런 삶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한 번쯤 꿈꿔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아름다운 시를 다 감상하고 느닷없이 흐름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능 특강에서 제시한 주제를 함께 정리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빈자리에 한번 같이 메모를 하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수능 특강에선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자연을 닮아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순수성과 본래성. 좀 길고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자연을 닮아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순수성과 본래성. 울타리와 같은 경계를 나누지 않는 자연, 이런 자연을 닮아서 천연히 울타리 바깥이 이웃과 함께하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본래의 성질, 순수함, 이런 것을 이 시에서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본 것이라는 주제의식이 잘 정리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지만 꽤 긴 시간을 함께 본 것 같은데요. 시가 주고 있는 울림, 시의 언어가 주는 표현의 묘미, 이런 걸 잘 느끼실 수 있었던 시간이길 바라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